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처지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다음에 당의 어떤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표 권한대행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네. 또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안상수 의원이 맡고 맞습니다. 계시죠. 네. 그럼 당이 혹시 무슨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현재 이제 당이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네. 과도기 상태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당 지도부가 이제 홍준표 당대표를 위시해서 다 모두 지방선 참패로 인해서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형성되기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것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분간 당을 혁신하자 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당내 의원들 다수에게 좀 공감을 받고 있어서 이번 달 17일 또는 18일 날 저희가 이제 전국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출범시킬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그럼 최고위원회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그렇군요. 또 비대위원들이 아마 이제 한 7분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최고위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비대위가 당의 지도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요즘 그 의원총회를 굉장히 자주 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또 오늘은 그 원외위원장들 회의를 하신 것 같고요. 요새 의원총회라 그러면 위원장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지방선거 참패가 저희 당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 뭔가. 네.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다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의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차기 총선도 이제 곧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총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주 당의 그 현실과 또 지나간 과거의 저희들의 어떤 잘못과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형성해가는 중입니다, 지금. 예,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성태 권한대행도 뭐 물러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제인가요? 그 일부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이 이제 불출마해라, 당신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당내에서 이제 좀 갈등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략 뭐 합의나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당내 이제 지금 12분의 의원들께서 다수는 현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이 당의 어떤 공백 상태를 대행 체제로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그렇지만은 다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는 그러한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내에서 느끼기에는 좀 진정 국민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거취를 가지고 무슨 투표를 하거나 그런 모양까지는 안 가겠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금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의원님들께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이제 탈당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당이 그동안에 한 2년 지난 총선 이후부터 총선 때도 공천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탄핵 사태, 또 그 이후에 작년에 5월 달에 대선, 또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폭발이 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이 당내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우선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당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저희 당도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범보수도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임시당 지도부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김병준 교수, 김종인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아주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국가 원로시죠.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한 삼고초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대위가 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혁신 비대위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혁신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이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가 되어야 되고, 또한 당의 내부적으로 어떤 뼈를 깎는 그런 혁신 그리고 인적 청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또한 명분과 도덕성과 이런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 당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달 중에는 7월달 중에는 그런 분들을 해서 영입을 해서 저희가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 안에 이제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인선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됩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동시에 구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헌 당규의 절차가 저희 자유한국당의 전국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지구당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규모는 대략 몇 명 정도가? 규모는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한 7, 8명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공천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도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렇게 될까요? 예, 우선 당헌 당규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이 이제 최고위원을 맡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인적 청산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은 이제 국회의원을 출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자율적인 어떤 선택에 상당히 맡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또한 탈당도 한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쩌면은 국회의원 본인들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되고, 또한 그렇지만 당내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비대위에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출당이나 또 탈당 이런 부분을 제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하도록 어떤 그것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이제 비대위 출범 이후에 당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는 자유한국당 지금 국회의원들의 태도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모습이 비대위 구성을 가지고 또 이른바 과거의 개파 싸움 비슷한 것들이 혹시 벌어질 위험성 같은 것은 좀 있지 않나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개파 문제가 저희가 여당일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어떤 개파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당내 개파 문제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개파의 어떤 시각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다 자기 어떤 소신이 있습니다. 또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파의 어떤 시각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파 문제는 뭐 정당 내의 개파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개파가 그런 개파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지양시키고 정말 당내의 어떤 건전한 논의구조가 생성되고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깨질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근거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당내 어떤 이 노선 투쟁이 있지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은 결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로간에 또 불신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박성중 의원 스마트폰 메모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사건의 어떤 본질과는 다르게 그것이 부풀려진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이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를 하고 불신이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의총이라든지 많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2박 3일 아예 그냥 아예 산속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 하는 그런 지금 제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으로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건강한 야당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야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의원총회를 거듭할수록 갈등이 좀 진정이 되고 공감대를 이뤄내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 부글부글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직후에 당내 내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당이 곧 깨질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한 100이라면 지금은 한 60 내지 50 정도로 많이 가라앉죠. 많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지고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대통령 선거 치고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당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원인 진단, 정찰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오늘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정당한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리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의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근에 그러한 1, 2년 사이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확실한 어떤 차기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메랑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과정에 저희 당이 이제 상당한 국민적인 신뢰가 무너진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당이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이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 온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적인 그런 기적이죠. 이러한 정당 우리 당이 이러한 것을 역사를 만들었다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은 안주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주했다. 네. 거기에 그러한 어떤 이 패러다임에 저희가 갇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급변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경제 성장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민의 의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마저도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그러한 어떤 과정이 안주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을 창출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비전을 국민들께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현재 어떤 위기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러한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한국 정치가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마저도 저희가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달게 받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리더십을 저희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희 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고 반드시 저희는 만들어낼 것이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이 이른바 우리나라 보수 세력 전체가 뭘 좀 시대 정신을 잘못 읽었다 이런 진단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어떤 이른바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과 그 대표가 좀 잘못한 게 크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서 계속 지고 있는 거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옳은 진단인가요? 사실 어느 한 정당이나 또 어느 한 사람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이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꼭 보수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을 한 정당이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네,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 세력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많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지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발전할 수 있고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깃발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책 노선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새로운 보수정당의 가치로 내세워야 할까요? 두 가지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네. 그 경제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죠.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성장의 어떤 과실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그 중간에 어떤 그걸 메우는 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 그 결과에 의해서도 어떤 시장 실패라든지 정부 실패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성장의 동력들이 상당히 지금 쇠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 유학 이후에 중국에서도 제가 북경대에서 유학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이 성장에 따라서 우리 한국과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혁신을 하고 있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임금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의 패러다임.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혁신 성장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창조 경제 네. 이런 것이 바로 혁신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 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회의 어떤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균등한 분배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시장의 가격에 개입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은 이 시장 질서가 교란돼서 노동시장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지금 결과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완전히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좀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고 균등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시장 실패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정한 기회. 네. 공정한 기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저 또한 뭐 양산에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 농부입니다만은 성공하셨죠, 지금?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자해실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공정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알겠습니다. 예. 그걸 우리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할 역할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 현안에 관한 질문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성태 권한대행이 뭐 개헌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이제 개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하자고 해서 이게 개헌이 과연 될까? 이미 동력이 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개헌은 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예. 또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적인 동의가 없는 개헌은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개헌의 필요성은 현재 그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그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현재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의 어떤 지금 동력을 개헌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힘들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어렵죠. 여전히 그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시대에 그런 권력의 어떤 분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저희가 여당에 설득하고 대통령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알겠습니다.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고 그럴 때는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서로 불신에서 생기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그런 개헌의 주장이 정치적인 또 정략적인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좀 저희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앞을 본다면은 개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제도가 이제 소선거구제 중심의 이제 비례대표를 가미한 이런 제도인데,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뭐 주장을 하는 정당들도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입장 정리를 하신 게 있나요? 뭐 저희가 개헌을 지금 이제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인데 선거제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이제 대세죠. 네, 물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일부 또 중대 선거구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희가 한국의 문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대도시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뭔가 이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역적으로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조금 강력화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대 선거구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역은 또 이제 한 국회의원이 그 관할하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조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또한 정당의 어떤 한 정당이 받는 그런 지지율에 비해서 실제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 한 정당이 받는 국민적 지지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한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내각제로 할 것인가 또 이원 집중부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런 권력 구조와 이런 선거구제도 상당히 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또 국민들이 싫어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네, 네.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수적인 그런 사유도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우리도 비례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제도를 조금 더 늘리고, 확대하든지 네.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 형태의 그런
선거제도를 가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좀 중대 선거구제로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좀 조정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건 하나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그것은 개헌특위를 통해서 물론입니다. 네. 네. 네, 또 정치개혁특위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걸 또 만들게 되겠죠. 네. 일단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2020년 총선 걱정 안 되십니까? 저희가 정치라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또한 뭐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저희가 현재 이렇지만은 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를 저희가 대입을 해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 좌파 그룹이 약 한 230석이 됩니다. 300석 중에.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 70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도 어떤 균형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정치 공학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어떤 국민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임시도부를 구성해도 그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하게 됩니까? 예, 지금 뭐 내년 초에 상반기 중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당의 기본적인 기본틀을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의 가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정책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에 따라서 당헌과 또 당규 이런 모든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네. 대대적인 혁신 작업이 대대적인 혁신 작업. 벌어진다 이렇게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보수 성향, 이른바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좀 세대 교체, 혁신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좀 10년 동안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이런 다음 전당대회 같은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세대 교체, 새로운 리더십 창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당은 단일성 지도 체제입니다. 네. 당 대표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한을.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로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다수의 복수의 리더가 당을 같이 이끌어가는 형태로 하자는 것을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번 뭐 광역 시도 단체장으로 출마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보수의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당의 어떤 지도부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어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하나의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와 자유한국당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 비대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틀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정말 그 우리 한국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리더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도 그런 새로운 지도부의 일원 자격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당연히 저도 동참을 해야 되고 네. 저도 그런 하나의 새로운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에 기회가 된다면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모습 지켜볼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갈등과 또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참패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의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또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믿음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저희 당원들에게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한국 정치에 기여하고 또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당의 발전에 헌신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굉장히 좀 자신 있고 이렇게 밝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